안녕하십니까. 미생과 내부자들을 그린 만화가 윤태호입니다. 두 작품 모두 드라마와 영화로 만들어져서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셨는데요. 제일 많은 호응을 얻은 인물이 미생의 주인공 장그래였습니다. 장그래는 18살 때까지 바둑만 두던 바둑 연구생이었습니다. 그러다 집안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낙하산으로 종합상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당연히 회사가 요구하는 어떤 스펙도 없는 청년입니다.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많은 청년들은 낙하산으로 들어가면 어떠냐, 장그래가 부럽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만도 합니다. 청년 실업 문제가 연일 기사화되는 게 현실 아닙니까? 학자금 대출이 11조 원을 넘었고 이것을 못 갚는 청년들이 3년 새 720%나 증가했답니다. 취업을 해야 대출금을 갚는데 취업문이 바늘구멍이니까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헬조선이라는 말이 생겨나고 청년들을 두고 3포 세대, 5포 세대 하더니 요즘엔 아예 모든 것을 포기하는 세대라면서 N포 세대라고까지 합니다. 얼마 전에는 지옥고라는 말이 새로 나왔다고 합니다. 지하방, 옥탑방, 고시원에 사는 청년들의 현실을 빗댄 말이랍니다. 취업이 하늘의 별 따기지만 그 별을 따야만 하는 절박한 상황에 처한 것이 제2, 제3의 장그래, 우리 청년들입니다. 그렇다면 회사에 취직한 장그래에게 장밋빛 미래가 펼쳐졌느냐? 아닙니다. 스펙도 없는 계약직이었으니까요. 이번 대선에 나오는 후보들 모두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해 다양한 공약을 내놓고 해결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공약은 두 번째라는 생각이 듭니다. 번지르한 공약 전에 공감이 먼저가 아닐까요? 갈수록 더 고단해지는 흑수저들의 삶을 체험하고 깊이 아는 사람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대통령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다시 미생 얘기로 돌아가서 그러면 스펙 빵빵한 장그래의 동기나 선배들은 행복한 회사 생활을 하고 있느냐? 실제로 제가 취재를 위해 만난 직장인들 대부분이 엄청난 스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저에게 털어놓는 속마음은 의외였습니다. 취업을 위해 밤잠 설쳐가며 준비했던 수많은 스펙이 회사 생활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다. 취업이 또 다른 입시 경쟁이 아니었나 하는 자괴감이 든다. 어떻게 들어온 회사인데 언제까지 다닐 수 있을지 모르겠다. 취업을 해도 슬픈 현실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청년들에게 모험을 하라고 말합니다. 도전하라고 말합니다. 도전과 모험은 새로운 길이기에 대부분의 경우 실패를 전제로 합니다. 과정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험에서 실패한 이들에게 우리 사회는 관용과 재기의 기회를 주는 곳이었습니까? 이력서에 용기 있게 도전과 실패의 경험을 넣을 수 있습니까? 독자인 청년들이 가장 많은 위로를 받았다고 하는 대사는 이것이었습니다. 잊지 말자. 나는 어머니의 자부심이다. 이 반응은 저를 슬프게 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청년들에게 동기부여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꾸역꾸역 견뎌내기 위해 어머니라도 붙잡아야 한다는 것이요. 현실이 이렇다 보니 독자들은 장그래의 시선으로 묘사된 인물들에게 감정을 이입하면서 그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쩔쩔매는 신입사원 장그래로, 누군가는 이리저리 치이는 중간다리 김대리로, 누군가는 사내정치와 상관없이 일에만 몰두하는 오차장으로 말입니다. 물론 전혀 그렇지 않은 상사가 자신을 오차장이라고 설정한다며 어떻게 하면 좋냐 하는 민원이 제게 좀 오긴 했습니다만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오차장 나이쯤 되는 중년들은 살만할까요? 저는 MBC 무한도전에 출연해서 현대인들의 고민 중 잃어버린 일상에 대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그 이야기는 남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아니라 저의 이야기였습니다. 제 스스로 일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신인 시절을 거쳤던 저는 뒤늦게 찾아온 기회를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3, 4일 밤을 새며 원고를 썼습니다. 제가 자고 있을 때 아이들은 등교를 하고 아이들이 하교했을 때 저는 출근을 한 이유였습니다. 가족들의 얼굴을 보는 건 일주일에 한두 번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아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린 가족이니까 서로 이해하고 이해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 가족이 다 모여도 인사하고 나면 각자의 방으로 들어가는 게 편한 사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니지만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현실. 저는 만화에 그 장면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직장인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비단 저만의 문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중년층이 가장 공감했던 미생의 대사는 이것이었습니다. 회사가 전쟁터라고, 회사 밖은 지옥이다. 버텨라. 당연해야 할 칼퇴근이 대선 공약 이슈가 되는 현실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그래와 오차장, 청년과 중년의 삶은 전혀 다른 이야기일까요? 저의 생각은 아니라는 겁니다. 적어도 제가 미생을 그리며 만난 장그래와 그 선배들은 동전의 양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청년 세대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미래는 지금의 40, 50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지금 중년들의 모습이 청년 세대가 원하는 미래일까요? 저를 포함한 지금의 중년 세대는 산업화 시대를 달려온 우리 부모 세대가 모든 걸 던져 키운 자식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년 세대는 우리 부모 세대와 얼마나 달라져 있습니까? 한밤중까지 자식의 사교육에 매달리는 현재의 중년 세대는 그다지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요즘엔 대학 졸업한 자식 취업 걱정까지 해야 합니다. 그런 중년을 바라보는 청년 세대는 앞으로 자기 인생에 어떤 꿈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생각합니다. 청년 정책은 그들의 몇 년 후 현실이 될 중년층에 대한 정책과 함께 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끊어진 다리를 건너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바탕으로 그려진 만화 미생은 연재 완료 시점에 누적 조회수 10억, 단행본 260만 부 판매를 기록하며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작가로서는 감사할 일이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이런 현실을 그릴 수밖에 없는 환경은 작가인 제게도 상처이기 때문입니다. 미생은 사실 시작부터 어려웠던 작품이었습니다. 실제로 저는 회사를 다녀본 적이 없고 취재를 부탁한 회사들은 모두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작품 준비에 이미 3년 가까운 시간을 허비한 상태여서 더 이상 고민만 하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일단 작품의 전체 이야기를 쓰고 플롯이란 것을 만들었습니다. 플롯이란 작품의 이야기를 좀 더 흥미롭게 만들기 위해 이야기를 재구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작가로 93년도에 데뷔했으니까 지금은 24년 정도 됐습니다. 이 정도 경력이면 독자를 들었다 놓는 자기 나름의 기술 몇 가지는 터득했다고 착각하는 때입니다. 그런데 미생은 아무리 해도 뭔가 성에 차지 않았습니다. 내가 직장인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무엇을 말해야 하나? 이런 고민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당연합니다. 당시 저는 회사에서 부장이 높은지 과장이 높은지도 몰랐으니까요. 결국 저는 플롯을 인위적으로 이야기를 재밌게 만드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림만 그렸던 제게 직장인의 세계가 낯설었던 것처럼 바둑밖에 몰랐던 고졸 신입사원 장글의 눈으로 바라본
낯선 직장인들의 모습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독자들이 호응하고 감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정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 선거철이면 정치공학이란 말을 많이 듣습니다. 정치구단이란 말도 많이 들립니다. 정치판에서 10년, 15년 혹은 그 이상의 시간을 보낸 분들은 아마도 전문가적인 시각과 테크닉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이슈는 진지하게, 어떤 이슈는 가볍게, 어떤 이슈는 선점해야 하고 어떤 이슈는 자연스레 잊혀지게 만드는 기술들 말입니다. 노련한 창작자의 플로처럼 유권자들의 마음을 들었다 놓는 경력 있는 정치인들의 기술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자격이 정치공학으로만 완성될 수 있을까요? 작가인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미생의 감동이 기술적인 플롯에서 나오지 않았듯이 정치도 테크닉을 뛰어넘는, 정치공학을 뛰어넘는 깊고 진실한 테마와 명분 없이는 국민을 감동시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정치가 얄팍한 정치공학을 포기하기를, 그것이 어렵다면 최소화하기를 희망합니다. 저는 이런 정치공학에서 가장 멀어진 후보를 지지합니다. 이것이 제가 이번에 대통령 후보를 고르는 두 번째 조건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조건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현실을 한번 보겠습니다. 미생과 달리 오로지 상상만으로 그린 만화가 있습니다. 바로 내부자들입니다. 영화 내부자들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대중들은 개, 돼지입니다. 적당히 지저대다 알아서 조용해질 겁니다. 인구의 회자가 됐던 대사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난 뒤 현실에서 만화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민중은 개, 돼지라고 말한 사실이 알려진 것입니다. 사건이 보도되고 제 전화는 불이 났습니다. 사실저로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의 상상이 대한민국의 현실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국민을 개, 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무슨 국민을 위한 일을 하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국민의 대표자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은 부산에서 있었던 문재인 후보의 토크 콘서트 때였습니다. 무대에 함께 올랐는데 그는 자신의 공약을 쭉 나열해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인데도 게스트에게 발언권을 주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일방적으로 말하기보다 대화를 청하고 모르는 것은 물어봤습니다. 더 인상 깊었던 것은 문 후보를 돕는 주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두 자연스럽게 자기 할 일을 했고 병풍처럼 후보 뒤에 도열해 있거나 90도 인사를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큰 소리로 외치는 예스맨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미생에 이런 대사를 쓴 적이 있습니다. 좋은 친구는 두 개의 좋은 귀를 가진 사람이다. 우리의 대표자도 마찬가지여야 하지 않을까요? 좋은 대통령은 두 개의 좋은 귀를 가진 사람이다. 문 후보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만화 얘기로 돌아가서 혹시 사고실험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사고실험이란 어떤 일을 실행하기 전에 머릿속에서 미리 상상해 보는 것인데요. 과학자들이 많이 활용하는 방법이지만 저희 창작자들도 사고실험을 합니다. 아직 쓰지 않은 내용을 머릿속으로 막 떠올려서 진행해 보는 거죠.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사고실험을 하며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3명의 샐러리맨이 소주와 곱창을 앞에 두고 사고실험을 시작합니다. 주제는 왜 우리 부장은 퇴근하지 않는 걸까? 각자의 사고실험 결과가 쏟아지고 갑론을박이 일어납니다. 일을 열심히 해서다. 아내랑 사이가 안 좋은 거다.
집에 가면 게임을 못하니까 게임하는 거다. 사고 실험이란 이렇듯 우리의 일상이기도 합니다. (3년) 전 4월 16일 수백 명의 승객을 싣고 제주도로 향하던 배가 침몰했습니다. 뉴스는 오락가락했습니다. 오보가 난무했고 우리는 TV 앞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그 배가 완전히 침몰되고 난 후 아이들이 보냈던 문자 메시지가 인터넷에 공개됐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용서받을 수 있을 아이들이 죽음의 문턱에서 글을 썼습니다. 미안함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사랑한다며, 정말 사랑한다며 작별을 고했습니다. 저는 그 문자를 보며 사고 실험을 당했습니다. 제 아이들의 목소리가 문자 위로 겹쳐지는 것이었습니다. 저뿐만이 아닙니다. 그 장면을 본 사람들이라면 세월호 속에 갇힌 내 가족, 친구, 후배를 상상하며 몸서리를 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뜻하지 않은 사고 실험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저는 지금도 세월호만 생각하면 화가 납니다. 누가 미래를 이야기합니까? 미래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일입니까? 모레입니까? 5년 후입니까? 10년 후입니까? 정말 그 미래에 행복할 수 있습니까?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으로 나라가 한 일을 보십시오. 경제력이 부족해 이런 참사가 생긴 겁니까? 책임질 자리에 있는 자들이 어떤 책임을 졌습니까? 지금 우리는 진흙벌에 빠져 있는데 어떻게 미래로 도약한단 말입니까? 이런 나라라도 미래가 되면 좋아지는 겁니까? 제가 희망을 찾은 것은 지난 겨울 광장에서였습니다. 시민들은 평화를 지키면서 절대 권력의 종말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힘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동력으로 삼기 위해서는 미래를 지향하되 지금 여기 현재를 놓치지 않는 후보, 망가진 시스템을 정상으로 만들고 도약의 단단한 토대를 만들 그런 후보가 절실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사고 실험을 합니다. 매번 광장에 함께했던 문재인 후보를 떠올립니다. 광장의 함성을 귀로 듣고 국민의 힘을 눈으로 확인하며 어금니 깨물었던 그가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지 상상해 봅니다. 흔해 빠진 단어 정의가 아니라 낯설고 신선해진 정의가 우리 앞에 놓이는 세상을 그려봅니다. 여러분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청년도, 그 청년의 아버지도, 그 아버지의 아버지도 문재인 후보가 그런 세상을 가져오리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문재인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누군가는 쩔쩔매는 신입사원 장그래로, 누군가는 이리저리 치이는 중간다리 김대리로, 누군가는 사내 정치와 상관없이 일에만 몰두하는 오차장으로 말입니다. 물론 전혀 그렇지 않은 상사가 자신을 오차장이라고 설정한다며 어떻게 하면 좋냐는 민원이 제게 좀 오긴 했습니다만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오차장 나이쯤 되는 중년들은 살만할까요? 저는
MBC 무한도전에 출연해서 현대인들의 고민 중 잃어버린 일상에 대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그 이야기는 남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아니라 저의 이야기였습니다. 제 스스로 일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신인 시절을 거쳤던 저는 뒤늦게 찾아온 기회를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3, 4일 밤을 새며 원고를 썼습니다. 제가 자고 있을 때 아이들은 등교를 하고 아이들이 하교했을 때 저는 출근을 한 이유였습니다. 가족들의 얼굴을 보는 건 일주일에 한두 번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아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린 가족이니까 서로 안녕하십니까. 미생과 내부자들을 그린 만화가 윤태호입니다. 두 작품 모두 드라마와 영화로 만들어져서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셨는데요. 제일 많은 호응을 얻은 인물이 미생의 주인공 장그래였습니다. 장그래는 18살 때까지 바둑만 두던 바둑 연구생이었습니다. 그러다 집안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낙하산으로 종합상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당연히 회사가 요구하는 어떤 스펙도 없는 청년입니다.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많은 청년들은 낙하산으로 들어가면 어떠냐, 장그래가 부럽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만도 합니다. 청년 실업 문제가 연일 기사화되는 게 현실 아닙니까? 학자금 대출이 11조 원을 넘었고 이것을 못 갚는 청년들이 3년 새 720%나 증가했답니다. 취업을 해야 대출금을 갚는데 취업문이 바늘구멍이니까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헬조선이라는 말이 생겨나고 청년들을 두고 3포 세대, 5포 세대 하더니 요즘엔 아예 모든 것을 포기하는 세대라면서 N포 세대라고까지 합니다. 얼마 전에는 지옥고라는 말이 새로 나왔다고 합니다. 지하방, 옥탑방, 고시원에 사는 청년들의 현실을 빗댄 말이랍니다. 취업이 하늘의 별 따기지만 그 별을 따야만 하는 절박한 상황에 처한 것이 제2, 제3의 장그래, 우리 청년들입니다. 그렇다면 회사에 취직한 장그래에게 장밋빛 미래가 펼쳐졌느냐? 아닙니다. 스펙도 없는 계약직이었으니까요. 이번 대선에 나오는 후보들 모두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해 다양한 공약을 내놓고 해결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공약은 두 번째라는 생각이 듭니다. 번지르한 공약 전에 공감이 먼저가 아닐까요? 갈수록 더 고단해지는 흑수저들의 삶을 체험하고 깊이 아는 사람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대통령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다시 미생 얘기로 돌아가서 그러면 스펙 빵빵한 장그래의 동기나 선배들은 행복한 회사 생활을 하고 있느냐? 실제로 제가 취재를 위해 만난 직장인들 대부분이 엄청난 스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저에게 털어놓는 속마음은 의외였습니다. 취업을 위해 밤잠 설쳐가며 준비했던 수많은 스펙이 회사 생활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다. 취업이 또 다른 입시 경쟁이 아니었나 하는 자괴감이 든다. 어떻게 들어온 회사인데 언제까지 다닐 수 있을지 모르겠다. 취업을 해도 슬픈 현실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청년들에게 모험을 하라고 말합니다. 도전하라고 말합니다. 도전과 모험은 새로운 길이기에 대부분의 경우 실패를 전제로 합니다. 과정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험에서 실패한 이들에게 우리 사회는 관용과 재기의 기회를 주는 곳이었습니까? 이력서에 용기 있게 도전과 실패의 경험을 넣을 수 있습니까? 독자인 청년들이 가장 많은 위로를 받았다고 하는 대사는 이것이었습니다. 잊지 말자. 나는 어머니의 자부심이다. 이 반응은 저를 슬프게 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청년들에게 동기부여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꾸역꾸역 견뎌내기 위해 어머니라도 붙잡아야 한다는 것이요. 현실이 이렇다 보니
독자들은 장그래의 시선으로 묘사된 인물들에게 감정을 이입하면서 그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해하고 이해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 가족이 다 모여도 인사하고 나면 각자의 방으로 들어가는 게 편한 사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니지만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현실. 저는 만화에 그 장면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직장인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비단 저만의 문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중년층이 가장 공감했던 미생의 대사는 이것이었습니다. 회사가 전쟁터라고, 회사 밖은 지옥이다. 버텨라. 당연해야 할 칼퇴근이 대선 공약 이슈가 되는 현실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그래와 오차장, 청년과 중년의 삶은 전혀 다른 이야기일까요? 저의 생각은 아니라는 겁니다. 적어도 제가 미생을 그리며 만난 장그래와 그 선배들은 동전의 양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청년 세대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미래는 지금의 40, 50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지금 중년들의 모습이 청년 세대가 원하는 미래일까요? 저를 포함한 지금의 중년 세대는